오늘 제가 지금 이 과정을 하면서 같이 해봐야 할 것은 첫째로 식민사관의 청산운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역사라는 거나 역사의 역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고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식민사관을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걸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그래서 현재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부산 그 경남 지역 연대 그 역사 바로 세우고 운동하는데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했는데,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걸 가면 되겠지. 예. 오케이. 목차를 이렇게 역사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회상은 어떠했는가. 그런 사회상은. 그리고 나서 해방 후 한국에서 식민사관 청산운동은 어떻게 진전되었고, 현재 그 발전의 과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 사관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사관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일관된 관점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사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의 사실들 중에서 특히 일부분만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가고 그랬지만은 이승만이 건너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만드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로 해보면은 다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연구자들, 학자들이 만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이렇게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삶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또 관심이 다양해지고 또 지적인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제가 봐도 역사학은 다른 그 학문에 비해서 더 어려워. 폭이 더 넓고,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우리 사회학이나 더 나아가서 무슨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보다 역사학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특히 인간 사회가 대단히 횡적으로 복잡하지만 또 과거 현대로 봐서 이렇게 먼 그 과거까지 축적된 역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들 믿지만 드리는데, 우선 역사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령 우리 백두산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는 백두산을 북쪽에서 보는 것하고 남쪽에서 보는 것하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보는 것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연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어디에서 보느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제 이 역사적인 현상, 가령 6.25, 5.18을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남쪽에서 보느냐, 북쪽에서 보느냐 하면은 답이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각도마다 다 달라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결론을 이룰 수가 없어. 결론에.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한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은 우리 이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물로서 저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 에베레스트 산도 변화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높이도 변하고 색도 변하고 성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그 사실 중에서 가장 변함이 없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백두산을 동서남북에서 계속 봐가지고 다 달리 보이지만은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백두산이라는 그 실체는 존재는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실체의 진실이 어떻게 우리가 어디가 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답을 얻기는 어려워요. 역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광주의 5.18 이번에 12.3 혁명 이러한 것들이 세월이 갈 때마다 해석을 달리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 12.3이라는 그 역사의 현실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시 정리되고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고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결정적인 그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회 역사학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에서도 지금 뭐 새로운 그 과학 이론들에 따르면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에서도 더구나 더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이 농후하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제에서 볼 때 일관된 역사관이라는 건 일관된 관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볼 때 우리는 5.18을 하나의 민중항쟁으로 본다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는 민중항쟁이 아니라 딸리 그냥 그 어떤 그 폭동으로 봐버리거나 이렇게 대하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관된 관점을 갖는 것이 사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항상 바로 시작부터 일관된 관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성찰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일관된 하나의 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 도달하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해겔에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런 정신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주체 형성의 안정된 출발이 뭐냐면 자아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그래요. 해겔의 정신 현상에서 보면은 자아의식을 가져요. 자아의식.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인간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고 판단이 그냥 결정적인 상황이 없다면 인간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니까 자아의식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아의식은 형성이 되는데 그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해겔은 생사를 건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치열한 성찰,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그와 같이 그 고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이 인간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자유의 이상, 이념을 추구해 온 2000년 세월 속에서 그러한 피 어린 그 과정들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 생각이고 역사관이라는 것도 우리도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민족에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한 결론은 뭐냐면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역사관의 정립과 그 실천 의지가 이제 해방 후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주로 그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많이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일부 대중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점점 그 대중의 이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부산에서 가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강력한 이 민족적 어떤 정신적인 힘을 갖게 되려면은 상당히
대단히 큰 과제가 남아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 지금 우리 광주는 물론이고 저 경남 뭐 김해 혹은 저기 춘천 여기 서울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대중의 참여도가 옛날에 우리가 그 3.1운동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같이 혹은 60항쟁 같이 했을 때 같이 그렇게 그 큰 힘을 만들어내는 준비하는 기간은 아직도 많이 과제가 남아있더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관은 제일 기본적인 특징이 일관된 관점이요. 변함없는 관점. 물론 인간에게 그러한 그 관점이 변화가 없을 수는 없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그것보다 뭐라 합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 어디 민주당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바꾸는 거 전향이라는가. 그럴 때 물론 그런 관점을 바꿀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그 변화가 심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토대해서 행동과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첨예함의 수준은 다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촛불이 앞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또 그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관된 관점이 중요하다. 일관된 관점이라는 것은 사관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이론이 아니라 역사관이니까 거기는 상상력도 포함이 되고 이미지도 포함이 되고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포괄적인 관점이에요.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사학이 역사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내에는 가치 판단, 가령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이죠. 사실 판단도 사실은 이 역사관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있었던 그런 항쟁을 혁명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봉기로 봐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역사관을 이해하는데 특히 이해 관련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치와 행동을 이렇게 판단하고 좌우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는 이 역사관의 그 정립이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 주요 관점에서 보면 역사관이 그 역사 진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역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그래서 발전사관이라고 할 때 거기는 혁명론이나 진화론이 포함이 될 것이고 정태사관이라고 하면은 구조 기능론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혁명 그러니까 발전은 점진적인 발전을 할 때는 진화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격하고 급격한 발전을 지향할 때는 그건 혁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태론은 우리가 그 사회가 시간은 흐르지만은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 이런 그 인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정태적인 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또 그런 구조를 초점에 맞출 때 그것을 이제 구조론이라고 하고 그 구조가 하는 작용을 초점에 맞출 때는 기능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태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발전의 단계를 또 볼 때 그 야만의 단계에서 미개의 단계로 그 다음에 문명의 단계로 이와 같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식민사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관에서 관점에서 주로 연구했던 사람이 윤내현이라는 그 학자가 미국의 그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게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의 국가 형성 발전을 무리사회, 마을사회
서기 8천년 전, 고을나라, 서기 4천년 전, 고조선 국가, 서기 24세기 이런 식으로 그 발전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그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실증사관이냐 해석사관이냐 이런 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증사관은 여러분들 그 실증사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네. 누가 주로 실증사학을 많이 주장했습니까? 예? 이병도. 예,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근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실증사학이라는 말을 그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랑케라는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랑케한테 일본 학자가 배워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이제 우리 이병도나 여기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것이었는데 랑케라는 사람이 사실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실증사가 아니라 모든 사학이나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인가 사실을. 그러는데 랑케는 그렇게 했으면서도 겔만 민족에 대한 그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 외면하고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일본의 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라는 걸 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 실증사학과 해석사학, 해석사학은 이제 그 사학권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탐구해내는 겁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탐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2월 3일 이번에 그 빛의 혁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혁명이 어떠한 원인에서 촉발이 됐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과 그리고 그것이 또 이 번져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우리 한국의 다른 지역에 이렇게 미치게 되는 과정, 또 다른 나라에 미치게 되는 과정.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역사학에 대한 그 혁명적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사실은 그 아시아의 여러 가지 모범이 되지만은 특히 이 사회 운동에 있어서는 정말 그 선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 그 대통령도 좀 K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K 드라마 뭐 K 또 뭐가 있어요? K 뭐 K 뮤지컬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K 민주주의라는 말을 또 하자고 그랬어요. 예, 우리 그런데 1980년에 광주에서 그 5.18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86년에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의 인민항쟁이 일어났어요. 86년, 87년에. 88년에 버마에서 또 그 버마의 아웅산 있었던 거기에서 또 그 민중항쟁이 일어났어요. 버마에서. 그 다음에 92년에 타일란드에서 92년, 93년 이때 또 거기에서 또 민주화 그 운동 항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89년에 천안문에서도 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고 96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이 민주항쟁. 그럼 이거는 하나의 그 K 디모크라시 할 만하다. 디모크라틱 무브먼트. K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민중적인 그 항쟁의 동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큰 이렇게 그 물결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뭐 이야기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석이 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신사관, 유물사관. 이거는 정신사관은 해겔 중심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고, 유물사관은 이제 그 마르크스 중심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식민사관과 민족사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양한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약소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이에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 역사관이라 이런 말이죠. 나치즘이랄지 파시즘이랄지 일본의 제국주의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의 이 식민사관이 전개된 것은 그 황국사관의 형성과 정한론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62년, 69년 명치유신 후에 62년 명치유신이 일어나가지고 유신 후에 그 정환론을 이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름으로成立을 했고 81년에 그래서 그것을 준비 작업으로서 조선 국사 편찬부를 설치해 가지고 조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또 87년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 훈련을 시키는 그 군사학교 같은 걸 시켜서 이 사람들이 1930년대 이제 그 1910년 이후 20년, 30년 이때 그 말하자면 식민사학의 그 제국주의 식민사학의 실질적인 세력으로 양성이 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본에 있어서 이 그 식민사관의 특성을 우리가 보자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잘 모르지만은 보니까 이 사람 단군을 일본 천조 대신 오미카미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그 삼국사기, 이건 이제 쓰다 소키친, 삼국사기의 그 초기 기록을 불신해요.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역사가 우리 조선의 역사보다도 더 뒤늦게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임나 일본부론이라 해가지고 일본의 정권이 우리 남반부에다가 임나를 건국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임나 일본부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본의 이 그 식민사관의 그 중요한 원리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왜소하게 하고 또 뒤늦게 하고 또 야만적으로 보아가지고 일본 것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들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 이만희 시루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이 식민사관의 이론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첫째 일선 동조론이요. 그러니까 형제 같은 그 나라이고 우리는 일본 민족하고 우리 민족 같은 동족이니까 한 나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말하자면 우리 조선 민족의 그 국가를 말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국어 폐지나 뭐 창시 개명이나 이러한 운동들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특히 뉴라이트들이 우리나라 이 민족은 정체성이다, 타율성 그러니까 자발성이 낮고 그 변화를 피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대 현대 문명의 후진적이고 도덕성이 낮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뭐 이 사기 범죄하고 일본 범죄하고 이렇게 범죄 건수를 비교해가지고 한국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막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뉴라이트들이 말입니다. 논문으로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 경제학에서 특히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고 주도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관의 문제라고. 제가 볼 때 일본에서 나와서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항만을 건설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러나 그것을 건설하는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에 성과물에 대한 어떤 그 향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산업개발하는 것이 조선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자기들의 그 침략의 야욕과 그 국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온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그 일본 식민사관의 사상과 이론적인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역사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일본의 청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이 그 당시에 어떠냐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 그 책을 좀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특히 후반의 나라는 일제 강점 이후 노론의 지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더만 보니까요. 노론 세력이.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식민지로 점령을 하고 나서 공훈자들 식민지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줘. 공작, 뭐 백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작, 후작 이런. 그런데 그 자기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64명 중에서 56명이 노론이고 6명이 소론이고 북인은 2명밖에 안 돼서 조선 말기가 그러니까 그 노론 세력이 조선 말기까지 이완용이 그 노론 세력의 당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선조가 보여준 것이나 또 우리 이 새로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이승만이 보여준 것이나 아주 그 대단히 참담한 그런 그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지배층과 대중의 그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배층은 주로 그 유학, 성리학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중들의 서민 대중들, 토착민들은 원초적인 그 토속 신앙이나 그 전통 사상이나 유불선 이런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소도 이런 것들 그런 오랜 사상들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특히 그 조선에는 조선 총독부의 문화 지배 정책으로서 조선의 역사를 편찬해요. 조선의 역사를 자기들이 지배의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편찬하는 거예요. 조선사를.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서울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 인하대학에 있는 지금 그 고조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연구 과제로 해가지고 이 조선사 편찬 사업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얼마나 그 방해가 심해가지고 지금도 그 출판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불합격시켜가지고 출판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무슨 행정소송을 걸렸다 해가지고 제가 그 서울에 여기 서초동에 행정법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고등법원에서 지금도 패소해가지고 출판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것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써놓은 것이거든요. 일본 말로.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도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조선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 해놨는데 그 인쇄를 못하게 하는 거라 지금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의 현재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는 이건 참 앞으로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지속적인 발전, 저항의식, 그 다음에 이게 그 장기 지속. 저는 우리 이 역사에 나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그 강인한 어떤 그 정신적 원리, 이건 대단한 자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이거 어떻게 이제 양성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이 역사학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거 절감함은 느껴온 것인데, 지금까지 역사학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역사학이 로마 시대 막 이럴 때는 역사학이 어떤 사람들 역사를 주로 쓰는 겁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주로 영웅하고 전쟁사가 주로 그 역사학의 그 주요 본령이었어요.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그 중심적인 그 이성의 중심적인 이런 세계를 갖게 되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이 강조됐지만은 최초로 정말 역사 이론을 세운 사람은 칼 마르크스예요. 경제라는 것이 역사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다. 이 세상을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 힘이 결국에 가서는 그 경제에서부터 나오더라. 정치라는 것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 경제의 그 어떤 효과와 연계성 속에서 이식이 되더라. 이런 것인데 이제 마르크스의 그 이론이 독일에서 그 비판 이론에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나서 정말 결정적으로 새로운 역사 그 발전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저기 보면은 강인한 저항의 장기 지속의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처음 밑에 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자면은 아날학파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에서 아날학파. 이건 마르크스의 그 이론을 넘어서는 그 이론이라고 내가 볼 때 이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에서 마르크 블로크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마르크 블로크.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1차 세계대전에서도 지원병으로 참여를 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지원병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해버리니까 군대로 갔다가 이제 항복을 해보니까 뭐 거기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그 빨치산 레지스탕스로 들어갔어요. 레지스탕스로 들어갔는데 그때 레지스탕스로 들어갈 때 그 다시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56세고 애기들이 6이나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이더만 자격이 너무 안 돼. 얘기가 너무 많고 나이도 많고 얘기 수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계속 하다가 이 사람 그런데 나중에 총살을 당해서 죽고 1944년에 레지스탕스로. 그런데 역사학에 그 사람이 지금 그 프랑스 저쪽 사람들 이야기 그 사람이 역사학의 황제라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 장기 지속이라는 말이 저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강인한 이 정신적인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오느냐 하는 이 힘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걸 하나에 우리가 나중에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수천 년을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양쪽에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강한 힘으로서 압박을 계속 해와도 작은 힘이지만은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지켜오면서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양쪽을 다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이겨낼 것 같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1등 날 것 같아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역사 이론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데 그 새로운 아날학파의 역사 이론의 핵심 개념이 저기 말하는 장기 지속이라는 장기간 축적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그 침략과 일본의 공세 이 속에서 지금 한 몇천 년을 지켜오면서도 끝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길러오고 그 속성을 길러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 지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정기 박은식 선생이나 혹은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얼사상이랄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계기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게 우리 심층적인 내면에 민족 정서의 내면에 있다가 분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지식인의 그 대응 방식으로서는 물론 이때 대다수 민중은
장기 지속적인 특성과 저항의 속성을 원초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이 상층부에서는 우선 보면은 이 첫째 비타협적 국권 회복록으로는 정치사회운동 부분에는 박은식, 이회영, 이시영, 이상용, 김구 등 이런 사람들이었고, 무장투쟁 저기 보면 홍범도, 김좌진, 안중근, 김원봉 이런 장군들, 이연구 실천 여기 신채호, 정인보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되고, 이 타협적 현실 적응 이게 바로 외교론과 교육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광수나 최남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매국적인 친일론으로서 전개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병도, 신석구, 이 사람들이 우리 서울대 사학과를 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사학과를 신석호 선생이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 사학계가 저 두 사람의 그 제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학들이 지금 현재 사학계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대다수 민중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원초적인 정서와 그 장기 지속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운동의 진전, 식민사관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의 청산운동 진전을 보기 전에 그 개요로서 우리가 보자면은, 해방 직후에 그 역사 청산의 결정적인 장애가 됐던 게 바로 미 군정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미 군정이 없었으면은 상당히 청산됐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천황 항복했잖아요. 그날 오후에 광주 도청에 청년들이 쳐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앞잡이 선놈들 잡아다가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 지하로 들어갔어. 그 친일 경찰들이랄지 관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 미 군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더 강고한 그 탄압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미 군정이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 큰 책임과 범죄가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일본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지속되는 것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또 이 운동 또 저항운동이 얼마나 또 강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다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후로, 해방 후로 이 식민사관 청산운동의 두 가지 방향을 저는 이 정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부분에는 그 상층부 법제정과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사회 부분에는 기층 대조구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회 부분 운동은 이 운동의 토대이면서 앞으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청산 운동이 진전된 사례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식민사관 청산 운동으로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해방 후에 제일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1948년, 그러니까 바로 그 정부 수립한 후부터 새롭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설치해가지고 이제 식민사관 청산하는데, 특히 이게 지금 그 프랑스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프랑스에서는 그 1945년에 그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까지 해서 2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못 죽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미 군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 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 청산이 그 과거 왜곡된 역사 청산이 철저하게 그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이 미 군정 기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악화되어 와버렸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재헌 국회가 되니까 그 살아있는 민족의 그 활동가들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도 3명 제주 그리고 위원장은 김웅진 씨, 그 부위원장은 김상돈 씨 이렇게 해가지고 주권 침해 조약 관련자들 자기를 받은 자, 직위를 받은 자, 악질 행위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했어요. 각 시군에 지부를 두고 거기 사무소까지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원을 구성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그 법이 거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특별재판관이 15인, 그다음 특별검찰관 15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제가 엊그저께도 그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내란 뭡니까 그 전담 재판부 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있던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기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기존 체제에 의해서 설립된 법기관이 혁명을 심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조대의 이 그 법 체계는 이 전 정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12.3 혁명은 바로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기니까 이게 되겠어요? 계속 기각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어제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될는지. 그러나 원칙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또 별도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간에 이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가결을 시켜가지고 이 청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특별재판관, 특별검찰부까지 다 임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니까 이 찬반이 경론이 굉장히 심한 거라.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경론이 심하게 된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찬성 반대 경론이 심하게 됐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내부적으로 이 농촌 사회에서 이 지주하고 이 소작인하고 이런 관계들을 이것도 거기 복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특별히 이제 나중에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찬성 반대 경론이 있었고 또 이 관련자들이 너무 많은 거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 노덕술이 특히 그 노덕술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노덕술이 체포가 되니까 이승만이 그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조사관들을 암살을 하려고 하고 경찰이 또 우리 이제 치안대를 습격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와서는 이 반민특위가 아와해가 되고 정부의 압력에 따라서 강경파들이 사퇴하고 이제 온건파가 등장, 2인을 중심으로 온건파들이 등장해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결이 1949년에 9월에 그 마무리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활동 내용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건 조사에서 취급한 건수가 682건인데 그 중에서 여자가 60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소한 건이 221건이고 재판이 종결된 건은 38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이 그 일부분만이 됐대. 거기에 관해서 사형이 한 사람이 그 사형이 선도가 됐는데 언고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우리 일제시대 그 뭐 밀정수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형 물론 집행은 못 했죠.
그리고 그 박흥식, 방의석, 비행기 현납은 방의석, 최린, 김태석 이런 사람들. 김태석이 지금 나오는 사형 어떤 사람, 김태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됐는데, 제가 이렇게 특히 여기서 좀 유심히 본 변전에 대한 반성한 사람들이 다들 우리 민족의 그 지도적인 위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최린, 명치대를 졸업해가지고 중추원, 매이신 사장, 단장 이런 것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재판장이 신문을 하니까 울먹였다는 그런 기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연수가 누군 줄 아세요? 김성수 씨 집안이에요. 전라북도 김성수 집안, 고려대학교 거기.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참회의 나날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부안 지역의 전라북도 상당히 인심이 많이 베풀었던 모양이더만. 그 인심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동정심도 많이 받고 참여를 해가지고 구속이 취소되어서 나중에 무죄 선고됐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김상엽이나 이런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예. 그리고 이광수 이거 사람 보면 자수하려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나의 고백이란 참회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최남선. 이미 이 사람이 김이 독립선언을 쓴 사람 아니에요. 기초원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일본 전쟁 칭송하는 선전하고 연설하고 다녔거든. 최남선이도. 그런데 그것을 후회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반성문을 자열서라고 썼던 그 반성문을 썼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인보하고 최남선하고 무지하게 친했어요. 그런데 최남선이 저렇게 변절을 했으니까 우리 최남선이 죽고야 말아도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천재 아니에요. 아주 우리 문화의 조선 연구를 충실하게 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상이 저렇게 돼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뉴라이트 있잖아요. 뉴라이트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해요. 민족을 부정해. 왜 부정하느냐 하면 이 뉴라이트들은 주로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경제적인 거래 관계로 보는 거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손익 관계로 사람을 보내. 계산 가능성으로서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민족, 여기 선열들, 일제시대 이런 선갑자들도 다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족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뉴라이트들이 지금 여기 독립 뭡니까? 독립기념관장도 그러고,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렇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그렇고, 또 인권위원장도 그렇고, 동부와 역사재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좀 뭐랄까 지저분하게 거짓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데, 우리 민족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사회학자여가지고, 저 또 사회학을 했는데, 제가 사회학을, 미국 사회학의 사설에 있는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한테 배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식이 별로 없이 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이 역사가 왜곡된 것을 보고 굉장히 저도 참 충격을 받았죠.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지금 정년 퇴임하고 지금 10년 됐는데 5년 전부터 제가 이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보려고 이제. 사람은 살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크 블로크
프랑스 만세하면서 총 맞고 죽었어요. 자기가 역사학자였는데 그 사람 프랑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민족이 우리는 이 민족이랑 지금 살아 있구나 하는데 우리 뉴라이트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에 이게 1948년 49년 하다가 이제 이게 유야무야 되어버린 거예요. 가령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680건 해봤자 거기서 집행된 사람이 없어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효과도 없는 것이요, 그것이.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2005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법이 또 제기가 됐어요. 이때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친일 매국노들 조사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때는 처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사만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돼, 그게. 그런데 2005년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 2005년에 2009년까지 해가지고 강만길 선생이 초대 위원장이 되었고 성대경 선생이 2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국회, 정부, 법원 이 사람들이 전에 반민특위는 주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회, 정부, 법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처벌이 아닌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일 전쟁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의 행위들을 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조사를 해서 1006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공표를 하고 또 자료도 편찬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조사 작업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보면 많은 미흡한 점들, 특히 이 사람들 자체가 고백하는 게 이 조사 대상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떤 행위들을 매국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참 쉽지 않은 난해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활동을 해서 반민특위 해체 후 56년 만에 국가적 차원의 조사 활동이 재현되어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는 점들. 그리고 공식 보고서로서 이 공식 문서가 되기 때문에 재산 환수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민족의 정통성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들. 반민특위 활동의 실패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재확인하고 재정립했으나 이 활동에 많은 제약이 과제로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한시적이었다는 거. 또 법위를 너무 협소하게 됐다. 친일 인명사전에는 수록자가 3,090명인데 여기는 1,006명밖에 안 됐다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 바르는 해까지 해가지고 2만 명을 죽였다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얼마나 차별이 있는가 하는 걸. 그러니까 이 혁명의 왕국이 프랑스 아닙니까 원래. 그다음에 전문가 부족은 문제가 지적됐다 하는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정치권이 선도해가지고 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반민특위가 있었고 2005년에 반민진상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소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전개된 게 여기서 말하는 사회권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으로서 1975년에 했던 국사찾기 협의회, 이게 결성이 돼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민간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요. 이 정치권이 아니라 민간인 수준에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국정교과서를 그때 70년대에 보면은 교과서가 그때 자유발행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국정으로 교과서를 만들다가 그 국정교과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펴낸 체계가 이 단군이 빠졌대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여기 안호상 박사 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단군조선 하한사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새롭게 된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은 역사에 대한 그 보편적 어떤 성격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제 안호상 선생은 이제 그 1970년대부터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봐요. 안호상 선생, 그 다음에 이유립이라는 사람 말 들어봤어? 이유립? 못 들어봤는데. 환당 고기의 이유립. 예. 이유립. 그 다음에 임승국. 이 사람도 환당고기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국사찾기 협의회가 이 활동이 75년도 이때 6년, 80년 초까지는 상당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나 지금도 이 2010년에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로 그 명망가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경제적 기층적인 토대가 취약하다 하는 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 안호상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장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 왜곡과 이런 것도 있어서 좀 평가가 그렇게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이념 이런 관계없이 우리 역사를 순전히 볼 때는 이 사람이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아주 선구적인 운동을 했다. 이런 평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 이 조직이 명망가 중심이 됐고 특히 이게 뭐냐면은 보수성과 아울러서 이 대중 조직으로 재발전, 대중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 대중 조직으로 이것이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러니까 극히 이제 그 제한된 이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이 국사찾기 협의회에서 주로 이 역사 회복 운동인데 특히 이 사람들이 했던 활동이 두드러진 게 국회 청원 법 개정 운동을 해가지고 국회 문공위원회 청원서를 내서 교과서 그 단군을 개정시키는 포함하는 데 성공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회 공청회를 했어.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지식인 사회에서 한국의 이 민족사 문제에 대한 토론이 아주 뜨겁게 됐어요. 그리고 토론이 되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그러면은 한번 공개 토론을 진짜 해보자 해가지고 국가 대표 선수들로 해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청원자로는 안호상, 그다음에 박시인이라는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임승국 정사학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청원자가 되고 이 국회 공청회 청원자가 되고 발제자로는 김월용 서울대 인류학과,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 이기백 서강대 교수, 김철준 서울대 이 사람들이 말하면 강단 보수사학계 대표들입니다. 그래갖고 정신문화 연구소 큰 그 학술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논쟁이 뜨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대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내국노들이라고 사정없이 공격을 하지. 그러고 쫓겨나고 그랬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아주 큰 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것 해보면 시민 민족사 강좌도 해주고 또 역사 답사도 했어. 그래서 대중적인 관심을 강화하고 역사의 대중화라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 대중적 수준까지 성취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사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한사랑이요? 예, 대한사랑. 시민단체 있잖아요. 이 대한사랑은 뭐냐면은 대한사랑은 증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중에서 이것은 증산도라는 것이 제일표로 가면은 나철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대종교. 단군 대종교. 나철 선생은 이제 우리 씨앗에도 그런지 선조에도 그러겠지만 정말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였거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여기 많은 홍범도, 김자진, 정전 전부 다 그 교도들이에요. 그 대종 교도들이 그 당시.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수준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마셨구나. 그리고 나처럼 선조는 그렇게 저렇게 칼 들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증산도 이제 그 대종교 처음엔 단군교, 대종교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여러 그 갈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순 진리에도 나오고 또 뭐 여기 증산도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그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지금 대한사랑에는 그 어떤 형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증산도 운동하고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으로. 그러나 그 우리 역사 바로 찾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도되고 특히 그 환단 고기를 그 대종교 지금 저 증산대 안경전 그 사람이 그 책을 만들었거든. 환단 고기라는 책을. 그게 그래서 그 국내의 이 출판 기념 활동을 하고 역사 특강 그런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요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대한사랑 초대 이사장, 그다음 남창희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인하대 교수 학장이에요. 이 사람하고 박석재 이 사람은 한국천문연구원장이죠. 텍사스에서 그 박사 천문학 박사인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희가 천문학자인데 그 단군세기라는 그 우리 한단 고기 책에 보면은 기원전 1700년대, 기원전 1730년대 이 하늘의 별이 5개가 이렇게 일렬로 쓴 오성 치루 현상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수금, 지화, 뭐 목성인가 이거 쭉 이렇게 그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는 그것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박석재 선생이 그 텍사스 오스틴의 천문학 박사거든요. 한국 천문연구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기원전 1700년이면 아주 먼 날이지만은 이건 또 컴퓨터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오차가 1년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간에 철석같이 믿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교수들이 그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이 지금요 강단 사학계 이제 사학자 그 교수들이 막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는 현대입니다. 현재 주요 활동가들이 이제 그렇게 박석재, 윤창열 이 사람이 현재 이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대중적 그러니까 지금 종교운동도 대중운동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상당히 널리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단순한 종교적인 그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이렇게 그 역사 우리 역사를 바로 찾겠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이념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은 현재. 그래가지고 특히 이 보면은 저 주목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외 역사 특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국제적인 맥락이 굉장히 좋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도 우리 한국 그 교민들 우리 그 동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런 것들. 그런데 가가지고 이 환단 고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그래서 유럽 연합파나 저기 뭐 유럽 미주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한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형성된 발전된 그 단체가 여기서 말하는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미사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2016년에 결성이 돼서 이것은 이제 좀 더 그 대중적인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허성관 선생이라고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 했던 사람 이홍범 허성관
뭐 이덕일, 뭐 신백강 이런 이창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미사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좀 더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좀 아쉽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단체가 많이 참여했지만은 실천적인 구체적인 성과가 좀 아쉽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2020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발족했던 것이 이제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 단체들이 결합한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여기 보면은 광주, 춘천, 김해, 부산, 상주, 그다음에 전주 이런 그 지역의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단체들이 결합해서 한 단체로서 현재 회의체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그렇게 부산 간 것도 이 단체의 그 워크숍을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간행해서 여러분들 혹시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이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가 다 그 말하자면은 강단에 있는 그 어용 그 내국노 교수들이 써놓은 역사책 아니겠습니까? 원고가.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을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들의 역사책을 썼어요. 그 역사책의 이름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예요. 그 서점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역사 교과서. 책이 좀 두껍고 무겁지만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책을 한번 확인하셔서 가급적인 이렇게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역사단체에 비해서 이 뉴라이트 청산 지난번 8월 31일 날이죠. 그날이 맞죠? 8월 며칠, 8월 28일 날이든가 8월 29일인가 8월 28일 날 전국 집회를 여기 요 국회에 그 제일 큰 강당에서 아주 했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국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에 있는 지금 현재 국회에 그 우리 역사 그 찾기 운동을 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약 한 2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부하는 그 그룹하고 우리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전국 전 국민 전진 대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 큰 사회적인 이런 그 파장을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행사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지역 단체들이 한 그 성과들을 보면은 성과도 상당해요. 첫째, 가야 고분군 기록물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일본식으로 써놓은 이름을 우리식으로 바꿨어요. 허니라고 몇 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거 바꾸느라고. 지명을 바꾸기 특히.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와 김해시사 폐기 운동. 이게 전라도 이 운동에 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운동에 그 물결인 전라도 천년사 운동이 가장 큰 파고를 이렇게 파장을 갖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라도 천년사는 34권 중 고대 부분 1권, 5권을 완전 폐기하고 나머지는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배포하겠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김해시사는 15권으로 이렇게 그 인쇄가 다 됐는데 그 중에서 2권이었죠. 2권이라는 게 제2권. 한 권만 다 빼서 이건 폐기시키고 나머지를 배포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서 거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전라도 천년사가 먼저 했지만은 결과물은 김해시사가 더 빨랐죠. 여기. 그래서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간행 보급 이런 실적을 이루었고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를 결성했고 역사 공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좋은 힘을 만들어가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전 과제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그 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주로 그 과제 사건이나 과제 중심의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한다 이거. 특히 이제 많이 했던 것이 그 교과서 내용 가지고 많은 싸움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교과서. 그리고 또 이 여러 부문들 간의 결합력이 좀 약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또 운동을 하는데도 이것도 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들 우리가 반성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조직적 현재 과제로서는 조직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사건 무슨 전국 대회 할 때 이렇게 하면 모이고 또 다 가불고 없으면 그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지속적인 그 조직 체계를 안정되게 구축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정부의 그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하고 우리가 지난번 그 선거하기 한 달 전에 이재명 정부의 그 선거 대책 그 본부하고 우리 바른 여기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하고 정책 협약서를 맺었어요.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역사를 되살리는데 같이 나가자. 특히 이 주요 역사기관 독립기념관 뭐 이런 거, 한국중앙연구원 막 이런데 이 식민사학의 뿌리를 좀 빼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지금 현재 그 교과 국정 과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더 이번에 이제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보니까 이 과제들이 많이 생겼더만 보니까 요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제기된 과제들었어. 교육 부문에 리박스쿨 이런 이야기 들었죠? 리박스쿨. 그래서 이 리박스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언론 부분에서 이 언론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언론 부분에 공론장을 토론하고 활성화하는 문제. 그 누굽니까? 김어준이가 아주 죽일 사람들만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영화를 건국전쟁 영화 보셨어요? 건국전쟁. 그거 이승만 찬양하는 영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사학 쪽에서 만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또 경합을 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 현재.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런 서로 간에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 뉴라이트 역사 왜곡,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이 지금 세력들을 우리가 철저히 평가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문화 부분 이야기가 나오네요. 건국전쟁 등 영화, 음악 이런 데서 자주적인 문화 창조 작업이나 지원을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서 우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걸 보니까 현재도 우리들이 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정당성은 이렇게 공감도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는 여전히 지금도 좀 취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늘리고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게 하나의 저도 이제 과제로 생각해가지고 좀 더 그 과제에 대해서 이 지역 사회 그 가능한 모든 그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도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몇몇 활동가 중심으로 이게 되고 있어요. 이런 그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차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그 전교조 운동을 할 때나 혹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그 핵심적인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대중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것은 그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유지되려면은 역사가 정신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과제로서 대충 이야기를 뭐 이런 정도로 하면 그러면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